크게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시야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세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조금씩 우리한테 의미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 그리고 연초까지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가 그 회복세를 이제 이어갈 거다. 그런 전망들을 좀 낙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워낙에 그 내수가 살아나면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품 같은 게 조달이 안 되고 그랬던 이유들이 사실은 이제 남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2022년 하반기쯤 되면은 뭐 백신 보급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좀 풀릴 거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이제 연초까지의 이야기였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상황이 많이 지금은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훨씬 더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핵심적인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제 쭉 이어지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게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다들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된 그런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봉쇄가 이루어졌고 그게 경제 회복에 세계 경제 회복에 큰 타격을 줬다.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통화 정책입니다.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데가 미국의 이제 말하자면 한국은행 같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 실패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통화 정책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극단적으로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른바 매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이제 보이면서 그게 세계 경제 회복 속도 회복에 상당한 무리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도미노처럼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죠. 뭐 최근에도 한국도 지금 보시면 1,300원 환율도 1,300원 뚫고 올라가서 그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처음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 연준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대단히 위험하게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공급망 불안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뭐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크게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단기적으로 이제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쉽게 꺼지기는 어렵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좀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하는 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들이 앞으로 더 증폭될 수도 있다. 곡물 시장, 원자재 시장,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불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경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여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고요. 특히 이제 먼저 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뭐 이러는 과정들에서는 이게 과거에 최근의 사례입니다. 2013년도에 원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 이제 그때쯤에 이제 심각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통화 정책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2013년도부터 이제 미국 연준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같은 나라에서 외환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긴축 발작이다 뭐 이런 식의 용어도 이제 씁니다만은 그와 같은 일이 다시 국제 금융 위기로 비화돼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번 상황에서도 이런 식의 국제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3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그런 문제가 터지면 그거는 다시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예전에 겪었던 외환 위기도 사실은 태국 뭐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시작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염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그것도 뭐 낙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금 여러 가지 나열해드렸던 그 위험 요인들, 세계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위험 요인 중 첫 번째로 원자재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 원자재 시장, 국제 곡물 시장.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대국이고 이런 그 원자재 시장 쪽에서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방에서 제재하는 측면도 또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곡물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곡물이 이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라든가 다 이게 지금 뭐 알루미늄, 원유, 천연가스 다 지금 심각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제 쉽게 해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국제 원자재 시장, 곡물 시장에서 두 나라가 큰 역할을 해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위기를 벗어나기는 공급 부족을 이제 타개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과거랑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일단은 보시면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그 어떤 영향을 줬냐면 유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산유국들이 이제 산유국들에서 원래 유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멍 뚫고 이제 시추해가지고 새로 유전 이제 개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고 기존의 설비들도 계속해서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됐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유전 설비 투자가 잘 안 되고 기존 설비 보수 같은 경우에도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페크가 그 이제 산유국 기구죠. 중동 국가들 중심으로 거기서 원래 원유를 공급하려고 했던 그 원래 공급 계획 자체도 사실은 지금 다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장은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좀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에 특히 이상기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상기후 때문에 유럽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상승 압력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뭐 노드 스트림 이런 걸로 해서 원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으려고 했던 계획들이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이제 그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유 관련된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 그 부담 요인이 상당히 큰데 과거에는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새롭게 원유들이 그 이제 유전 투자들이 막 이루어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막 이제 비싸니까 그 비싼 가격을 보면 이제 그 채산성이 이제 맞는 거죠. 기존에는 개발하지 않았던 유전을 새롭게 개발할 만큼 이제 채산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유가가 오르면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를 때 막 그 전 세계적으로는 막 그것들이 힘들어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석유 산업이 화랑을 맞고 유전 개발 막 늘어나고 정제 같은 그런 과정 설비 투자 크게 늘어나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유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물론 이제 과거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유전과 관련된 투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나라들이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석유 산업은 지금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줄여가야 되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 목표 2050 탄중 목표를 이제 충족을 시키려면은 줄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지금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그 과거랑은 다른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를테면 70년대 석유 파동이 왔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높아진 유가를 보고 이제 영국 옆에 북해랑 그다음에 알라스카 그다음에 그 멕시코 이런 데에서 신규로 시베리아 이런 데서 신규로 유전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석유 파동을 거치고 나서 80년대 초가 되면 그렇게 새롭게 등장한 엄청나게 많은 그 유전들에서 석유가 펑펑 공급이 돼가지고 80년대 초가 되면은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물가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했습니다만 새롭게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올라온 물가를 떨어뜨리려면은 이제 그 유전이라든가 이런 공급이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요게 어떤 식으로든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그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어져야 되고 몇 년도까지 폐쇄하고 뭐 이래야 될 석유 관련된 시설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걸 무기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사시에 이걸 이제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국제 그 카르텔들의 영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에너지 원자재 시장의 그 투기자분들의 흐름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현재로서는 이 탄소 중립 목표도 사실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양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탄소 중립 목표 달성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 물가 부담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참 그 양 측면에서 다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국면에 이제 거의 유전 투자라든가 이런 게 지체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이를테면 투자가 막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 지나야 실제 공급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그 원자재 시장, 뭐 에너지 시장 쪽에서 공급 부족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 압력은 앞으로 적어도 2, 3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이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산유국 카르텔 영향력이라든가 자원민족주의,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어떤 자원민족주의가 이제 재현될 가능성도 또한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를테면은 그 작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유럽에서 겪었냐면은 바람이 덜 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거기가 이제 그 중부 유럽이랑 중부 동부 이런 데 이제 그 풍력을 가지고 재생 에너지를 많이 해왔는데 그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게 간헐성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덜 불면 순수하게 바람이 덜 불면 전기 생산량이 뚝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화력 발전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실제로 그 천연가스 발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우리 대선 때도 잠깐 얘기 나왔던 그린 텍소노미, 그래서 이제 녹색 분류 체계 관련된 부분도 당시에 이제 그 방사능 관련된 부분은 유럽 연합 녹색 분류 체계에서 그러니까 이 녹색 분류 체계는 뭐냐면 뭐가 그린 에너지냐를 정하는 거거든요. 뭐가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냐. 그래서 논란은 뭐 어디에 있냐면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린 에너지로 볼 수 있느냐, 청정 에너지로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원자력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린 에너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당시에 그 녹색 분류 체계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자력은 그린 에너지가 아니다 그렇게 나왔었다가 나중에 바뀌었고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린으로 봐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바뀐 이유가 일종의 후퇴를 한 건데요. 그 친환경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후퇴를 한 건데 왜 이렇게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럽 여러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원전을 강하게 이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탄소 중립 좋은데 그 비용, 그 탄소 중립으로 이행해가는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 사실은 좀만 돈 되면은 싸게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석유 뭐 이런 걸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쓰고 이제 풍력이랑 뭐 파도 뭐 태양열 이런 걸로 이제 전기를 다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간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식들 때문에 사실은 유럽 연합 녹색 분류 체계도 영향을 받아서 그 이제 그 원자력 같은 경우에 조건부로 이제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요 탄소 중립 정책이랑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향후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는 고비용을 사실은 감내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물론 이제 그런 뭐 고비용 우리 감내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논란거리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비용 부담, 그다음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부담 이런 것들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국제 노동운동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스탠스를 가지고 갈 거냐.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당면한 그 이슈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친환경 전환,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낮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로부터 높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변화가 크게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방금까지는 이제 그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세계 경제 향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은 미국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다른 나라랑 조금 통화 정책의 운영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공이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통화 정책 체계는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책임을 뭘 지냐면 물가 안정을 책임집니다. 물가 안정이 1순위 과제고 2순위 과제가 금융 안정이에요. 근데 금융 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고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사실상 감독권도 없고 이제 한국은행은 사실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결국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거의 유일한 지상의 목표거든요. 물가 안정만이 유일한 목표인 경우가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어떤 식으로 이 목표가 규정되어 있냐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중앙은행보다 미국 연준은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하고 실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둔감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둔감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이런 통화정책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거는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이 얼마나 회복돼가지고 실업률이 지금 몇 퍼센트 수준이냐. 근데 연준에서 볼 때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일손이 모자라다. 일손이 모자라다. 그래서 몸값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난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금 상승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거의 완전 고용에 도달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물가는 잡아야 되겠으니까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 자체가 노동시장 자체가 사실은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미국처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미국 다시 한국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연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굉장히 노동시장에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경제가 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그 판단에 대해서도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그 현재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제가 몇 가지만 골라왔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도 역시 그게 문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돌봄, 양육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여서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 복지를 늘렸습니다. 자녀 양육을 할 경우에 양육수당 이런 것들을 늘리고 했더니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애들 돌보는 사람이 집에 한 명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애들도 학교에 안 가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를 안 찾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제 후반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일 텐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쭉 그동안 은퇴를 해왔죠. 그래가지고 인구 구조에 지금 변화가 크게 온 게 2019년 들어서 처음으로 15세부터 64세, 그러니까 이제 핵심 생산 연령대죠. 그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 자체가 그 연령대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걸 역할을 해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멕시코나 남미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때 뭐 했냐면 아시다시피 높이 성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봉쇄를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었던 이주 노동자들이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주 허드렛 일이라고 미국 사람들, 백인들은 하지 않는 허드렛 일에서 막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바 시급이 올라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경제가 막 잘 돌아가가지고 사람을 뽑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사람이 없고 이게 아니라 일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 쭉 은퇴해가지고 그 이제 핵심 생산 연령대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 확산되고 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집에서 안 나가고 이러면서 일터에 나갈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노동시장이 과열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정말로 막 경제가 수요가 막 늘어서 정말 막 잘 돌아가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그걸 가지고 논란이 사실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연준 내에서 매파,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노동시장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금리 막 올려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진보적인 성향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준이 그럼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느냐. 어,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뭐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거나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1차적으로 볼 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거다. 그래서 이제 생산 비용이 늘어서 인플레가 온 거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공급 측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 노동시장이 정말 이렇게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경제가 막 잘 살아나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잘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인플레가 일어나도록 혹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 물가 연쇄 상승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을 올려줘라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다시 물가를 올리고 다시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을 올려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악순환적으로 이제 상승고리가 만들어지거나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막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안 된다. 뭐 최근에 추경호 장관도 그런 비슷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임금 물가 연쇄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임금 물가 연쇄 상승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과거 뭐 이를테면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미국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노조 조직이 지금보다 강하고 전투성 세고 이럴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임금 물가 연쇄 상승을 가져올 만큼 노조의 교섭력이 강하고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이 노동의 어떤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냐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노조 조직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노동의 힘이 충분히 강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그게 이제 임금 상승의 압력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물가를 자극하는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시각이 있지만 적어도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만큼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고 말하자면 반노동적인 그런 관점이거든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 말씀은 이 통화정책이라고 이제 우리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자꾸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라고 합니다만은 통화정책이 대단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주류경제학, 보수적인 주류경제학에서는 통화정책은 중립적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강하게 이제 세뇌를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뭐 시민들한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통화정책은 굉장히 계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요. 결국은 그게 시중금리,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이자율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인 거죠. 옛날 용어를 쓰면 지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케인스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가지고 있는 분배적인 측면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준금리를 물가를 잡으려고 이제 하겠다.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플레를 잡겠다. 그래서 내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실업자를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실업자를 늘리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물가를 잡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냐면은요. 제가 이걸 하나 혹시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필립스 곡선이라고. 예. 지금 이게 주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쪽에 지금 세로 축에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축에 실업률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업률의 관계가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그 주류 경제에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현재 한국 경제가 여기 이 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이제 이런 데로 갑니다.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지지만 실업률은 늘리는 정책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다시 원래 그 파일로 돌아갔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게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거냐? 실업자를 늘리겠다. 누군가의 일자리는 내가 뺏겠다. 그렇게 실업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한국은행이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를 알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급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혹시 신문 같은 데서 폴 볼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폴 볼커가 누구냐면 이제 그 보수적인 경제학에서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웅처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70년대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폴 볼커가 그 연준의 의장이 딱 되고 나서 뭘 했냐면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의 영웅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폴 볼커가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뭐 190 막 이렇거든요. 굉장히 거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경제학의 여러 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보수적인 통화주의 학파의 어떤 그 통화주의 학파를 이제 상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폴 볼커는 실제로 뭘 했냐면 그 통화주의 학설이 이제 사실은 틀렸거든요. 틀린 학설인데 그 학설에 기초해서 자기가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자율에는 신경 안 써. 나는 이자율은 신경 안 써.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는 돈의 양, 우리가 말하는 유동성, 통화량을 나는 직접 잡을 거야. 그걸 줄일 거야. 그러면 물가가 잡히게 돼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금리를 이제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몇 프로 올린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뭐 그런 말들이 아주 우습게도 실제로는 이제 그 이 폴 복국 했던 일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립니다. 20%. 그러니까 이제 충격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시장 난리가 나고 경제가 난리가 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문제는 이 양반이 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량 유동성의 규모를 내가 조절을 할 거야라고 했지만 한 번도 그거를 자기가 얘기했던 목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제시했던 목표를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 있는 거냐면은요. 이 통화주의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물론 그걸 지금도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증명이 된 건 졌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폴 볼커는 통화주의 생각으로 마지막 중앙은행 정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가 통화량을 줄이겠다고 했던 거는 못하고 거꾸로 자기가 이제 이자율을 손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손 놔버리고 이자율이 막 높이 치솟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볼커가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를 잡지 않았냐? 진짜 그 사람 단호박 아니냐? 아주 단호하게 그냥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뭐 전부 다 실업자 돼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막 20%까지 올린 거 아니냐? 사실은 볼커가 들어와 가지고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그렇게 해서 유가가 오르면서 북해랑 알래스카만 시베리아, 멕시코만 이런 데에서 이제 원유 투자가 신규로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83년도가 되면은
세계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이 됩니다. 딱 그때가 볼커가 연준 의장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원유 공급이 늘면서 그 유가가 잡히면서 인플레가 가라앉은 건데,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볼커처럼 앞뒤 안 가리고 경제에 어떤 희생을 줄지 몰라도 20%까지 이자율을 질러댈 수 있는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를 해야 사람들이 진짜로 저놈이 물가를 잡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면 물가가 잡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은행 아직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볼커를 영웅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이제 그 틀린 생각이냐면, 실제로 정말 영웅이면 폴 볼커가 했던 식의 통화 정책을 그 이후에도 해야죠. 폴 볼커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미국 연준이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폴 볼커 식의 접근법이 틀렸다는 걸 자기들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박 정책을 하면은 통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너네 임금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금리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 경제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재 한국은행 분위기도, 그리고 연준 분위기도 이 다시 볼커를 자꾸 소환하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무자비한 실험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경계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지금 그 미국 연준이 앞으로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고금리를 막 이렇게 이제 밀고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덩달아서 우리 이창용 총재님 계속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게 국내 경제에 가지고 올 부작용 같은 것들, 누가 책임지겠느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저는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이제 그 요 필립스 곡선, 요 생각은 이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인데요. 현실에서는 실제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제 저를 비롯한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저희 이제 케인지안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평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금리를 아무리 올리고 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서 사실은 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거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지금 그래서 현실에서는 요즘에 요게 지금 이런 수평의 필립스 곡선이 다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칼레츠키안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최근에 매체 같은 데서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저도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보수적인 그 매파적인 어떤 연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이제 전체 공정이 여러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최종재가 나올 때까지 여러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정이 부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소재가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으로 수출돼 가지고 베트남에서 어떤 1차 가공을 거치고 그게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2차 가공 거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최종재로 해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나라에 걸쳐서 생산 공정이 이제 분해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글로벌 공급망이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에 생산 공정을 이전하는 것을요. 근데 이제 공급망 세계화가 이제 그동안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이제 글로벌화 됐다고 해서 글로벌 공급망,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공급망 세계화라고 하는 게
국가 간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균등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는 지금 사실 한국은 이 불균등 발전에서 되게 이득을 본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공급망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단은 중국이라고 하는 저임금 그 이제 생산 기지를 빨리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주 뭐 사실 잘했는데 뭐냐면은 그 고부가가치 이 공급망에서도 공급망이 이제 여러 공정으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공정에서는 부가가치가 조금밖에 안 나오고 어떤 공정은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결국은 이 최종제 단계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을 말하자면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그 핸드폰 같은 거 그게 이제 최종제 단계에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영역이거든요. 반면에 중남미 국가들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그 흡수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그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의 다 단순 조립에서 그친다는 거죠. 기술력이 발전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계속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 같은 잉여 유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망 세계화가 여러 나라들 사이에 불균등 발전을 좀 심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90년대 일본하고 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타이완 뭐 홍콩 이런 나라들 그런 이제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 더하기 아세안 이렇게 해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시프트가 일어나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경제적인 연결성을 강화시키면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물론 이제 한국은 거기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사실은 이제 있는데, 약간 이제 요즘에 보면은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미국이고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고 온 거죠. 들어와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성을 시켰던 건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도려내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집권하고 물론 트럼프 집권 전부터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전략적 경쟁이다. 이러면서 이제 경제 정책을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작동이 막 중지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항상 자유무역을 얘기했던 나라인데요. 그래서 무역 장벽 낮추고 이런 거에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입장을 완전히 바꿨죠. 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더 이상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게 되면서 세계 전략을 수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쇼어링 다시 미국으로 자국 내로 돌아와라. 그죠? 중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중 동맹 같은 것들을 이제 한국, 일본, 서유럽에 강요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점점 전면화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경쟁도 있고 군사력 경쟁,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쟁도 있고 거기에 더하기 이게 무서운데 제도 경쟁이라고 미국에서는 이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종의 룰 베이스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한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다 해서 과거에 뭐 소련을 상대로 반공 블록을 그 구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반권위주의 블록이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보면서 웃기는 게 중국은 지금도 사실은 뭐 이렇게 미국이랑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좀 이렇게 공격하고 막 매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오늘도 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IPEF라고 하는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이제 TTC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블록화, 가치 중심 블록화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사실은 위기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은 상호 의존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나라들끼리 그러면 경제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그런 현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겹치면서 정말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남아시아 나라의 그 우리가 이제 스웨트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기 신흥국 제3세계 신흥국 어디 먼 나라의 그 정말 최악의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땀 뻘뻘 흘리는 그런 작업장 그런 스웨트샵이 운영돼서 사실은 그런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에 못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폐쇄되고 이러면서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차량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 발생한 작은 균열이 전 세계로 뻗어 있는 생산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불안정성을 이제 보여주었다 이런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래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이제 WTO 체제로 이제 세계 경제 복귀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1대1로 중국 중심으로 세계화 전략이 우위를 확보하는 건데 이거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제 탈세계화로 가는 흐름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은 말하자면은 이제 그 미국의 힘이 빠지고 중국의 힘이 강해지면서 다극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가치 기반 블록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미소 양국의 주도하에서 냉전 체제가 형성됐던 냉전 체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그런 입장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미국과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자기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중국은 스스로가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는 이제 부분적인 탈세계화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치 기반 블록화를 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게 할 거고 중국을 이제 배제시키려고 할 거, 특히 이제 뭐 전략 산업, 첨단 산업에서 배제시키려고 할 거고 반면에 그런데 사실은 뭐 미국도 중국 없이 사실은 현재 내수 부문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굉장히 많은 그 소비재들 없이 과연 미국 노동자들한테 현재 수준의 삶의 그 수준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 디커플링, 그래서 부분적인 탈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금 사실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탈세계화 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치 기반 블록화를 밀어붙이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뭐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나리오를 사실 한국 현재 윤석열 정부가 뭐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조금 제가 시간 속도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어떠냐? 이거는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경제는 지금 불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뭐 한국 경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IMF에서 지금 전망한 건데 내년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경기가 불황인 상태가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게 IMF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IMF 산출갭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는 건데 지금 인플레는 공급 측 요인에서 온 거기 때문에 부질없는 노력이 될 거고 결국 그 과정에서 실업자만 늘리게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멈추는 게 아니고 해수면 상승이 중지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기준금리 올리고 하는 식의 접근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맨날 요즘에 이창용 총재님 말씀하시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약간 사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맨날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여론조사한 거거든요. 인플레가 몇 프로 될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평균 내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높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계산해 보면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중기 물가 안정 목표 2%에서 크게 이탈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는 미국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괜히 이상하게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이상한 이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굉장히 한국은행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이제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무슨 미국 따라간다고 우리가 무슨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아주 좀 불만이 저는 많은데요. 물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은 현재 더 심각한 문제인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한다. 안 그러면 심하면 외환위기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만기 연장 이런 부분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시한이.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그냥 갚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우스 푸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글쎄요, 그게 이제 영끌했던 세대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그 이자 부담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 부문에서 균열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은행이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통화 정책을 해야 할 거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환율 보면은 금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그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세계 뭐 국제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같은 데서는 돈 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종속적인 형태로 이제 이제 종속적인 형태로 이제 포섭된 그런 형태로 금융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국제 경제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할 때 그 위기의 징후가 어디서 포착되냐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 빼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환율 1,300원이 넘었죠.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2008년도 9월 달에 어떤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환율 전망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출근했다가 갑자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바람에 퇴근을 며칠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막 1,500원까지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300원을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라 사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 바이든이랑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도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그런 약속을 못 받아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사시에 미국이 연준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달러를 꿔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미국은 뭐 특별히 뭐 왜 해줘야 되지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쪽에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게 무조건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자꾸 당국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1,300원을 뚫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쏠림 현상이 이런 게 외환시장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흔들릴 위험이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왜 우려하게 되냐면 지금 반도체 생산 이게 현재까지 최근까지 반도체 생산이 우리나라 경제를 그 성장률 숫자를 만들어 왔는데 반도체 생산 때문에 설비 투자, 소매 판매가 다 위축된 상태고 경기종합지수도 지금 침체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 말까지 통관 기준 무역 수지가 적자 103억 불이에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제 나라는 사실은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재를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수출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가 이렇게 이번 한 분기 단위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경제 정책이 대단히 지금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조금 대책이 사실상 없는 거죠. 수출 수출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늘리려면 먼저 수입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될 텐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연준의 어떤 원리주적인 매파적 태도 이런 것들과 겹치면서 한국 경제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영을 지금 거의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거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지금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정책 대응 관련된 말씀을 너무 제가 길게 가지고 지금 제가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브라질의 이제 라파엘 리베이로라는 이제 저랑 비슷한 이제 케인지안 좌파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한 공동 연구에서 2021년에 이제 국제 저명학술지입니다. 리뷰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저명학술지 발표했어요. 요거 지금 뭐냐면 어떤 거냐면 임금을 올리면 인플레가 막 올라가니까 노동자들 임금 올리지 마라 이렇게 최근에 추경호 장관도 얘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임금목 우리가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말하죠.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그 비중. 임금몫이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게 1990년부터 2014년 기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133개국 자료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량경제학적인 최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면 임금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수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면으로 뒤엎는 결과거든요. 여기 리뷰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하는 학술지는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 따님이 글 써냈다는 그런 이상한 학술지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된 학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임금 몫이 늘어난다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분배를 조금 더 노동자들한테 더 많이 주는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기업 조직을 바꾸고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기업은 결국 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한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똑같은 돈 들여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제품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최근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제 저 최소한 실질임금을 보상하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임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요즘에 나온 이야기가 임금 물가 연쇄 상승을 우려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 올리면 안 된다 얘기를 하지만 노동자들이 임금 올린 다음에 기업이 마진 얹어서 그걸 그대로 가격에다가 반영시키니까 인플레가 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도 독점 기업이 거기다가 마진 과거처럼 그대로 올리지 말고 이제 임금 올라간 거를 기업이 부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독점 기업들이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당연히 노동자들보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왜 노동자들만 물가 오를 때 임금 올리는 거 반대하면서 기업들은 임금 오른다고 물가 올리는 게 그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죠. 왜 기업들의 마진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깎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코로나라든가 요 시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오히려 이윤 마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물론 이제 에너지라든가 이런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기업 이윤이 그냥 늘어나가지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분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슷한 분석을 하기는 지금 어려운 게 제가 이제 따져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말하자면 원가가 많이 오른 거를 상품 가격으로 이제 전가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기업 이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업 이윤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부분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횡재세라든가 아니면 그 독점 이윤에 대한 제한, 초과 이윤에 대한 환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이제 뭐 중소상공인 취약계층과의 연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지금 간단하게 좀 적어봤고요. 재정정책은 요거는 간단하게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는 한 100년 전쯤에 끝난 논쟁들이 저는 많이 여전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놀라웠는데요. 돈 풀어서 문재인 정부 때 돈 풀어서 인플레가 지금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정 정책으로 지금 서민들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재정으로 돈 풀면 인플레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돈 푼다고 해서 인플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되게 경제학적인 이론이어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은 그렇게 돈 풀어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인플레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를테면 민주당 제주도지사가 긴급 재난지원금 이제 제주도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자는 거죠. 인플레 오는데 왜 그런 거 뿌리느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가 제가 정리를 이제 해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돈 풀면 물가 오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근데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틀린 생각이라는 게 맞지 않다는 게 수십 번, 수백 번 증명된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돈 푸니까 물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돈 풀면 안 되겠네요, 무조건. 재정지출하면 안 되겠네요. 재난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는 코로나 때 우리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돈 풀어서 인플레가 왔다는 말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정세 분석할 때 막 말하더라고요. 저는 경제학적으로 일단 건 틀렸습니다. 그런 주장은 지금 학술지가 논문에서는 50년, 60년 전까지만 그런 페이퍼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연구가 발표될 수도 없어요. 이론적으로 완전 틀렸기 때문에. 돈 풀다고 물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정세 분석할 때 그런 부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난 지원 이런 거 못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풀어야 돼요. 지금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 가면은 애들 지금 물가가 올라서 지금 밥 먹던 그 급식에서 고기 반찬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부가 사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다음에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지금 재정 더 풀어서 기존의 수준을 유지시켜줘야 맞는 거거든요. 재정 지금은 오히려 풀어야 되고 그 재정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부자 증세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돈 풀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들려가지고 정말 그 저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다른 그 이제 진보적인 연구자들끼리 만나서 굉장히 답답해서 하소연을 저희들끼리 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판에서는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돈 풀면 뭐 인플레가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100년 전에 옛날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느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강하게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보 중에서 반박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에서 다수설이 지금 뭐냐면 과잉 유동성으로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하는 게 경제학의 다수설이에요. 근데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정세 분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가슴 제가 보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좀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아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부자 증세, 법인세 증세 그리고 횡재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제 우리의 좀 그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